네, 현대문학 작품론 14주차 강의입니다. 오늘은 이번 주 두 번에 걸쳐서 그리고 다음 주 15주차 첫 번째 강의까지 세 번에 걸쳐서 2차 과제 피드백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과제는 한국 현대 시인들의 작품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이 나름의 분석과 해석을 시도하는 것이고, 2차 과제는 김종길 시론, 김수영 시론, 김춘수 시론 이렇게 세 가지 비평에 대해서 학생들의 나름의 분석과 해석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2차 과제에 대해 좀 같이 생각해 볼 만한 과제물을 중심으로 같이 한번 피드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작품입니다. 김춘수 시론의 언어의 저항과 의미성 이랬습니다. 김춘수 시론의 언어의 저항이라고 하는 측면을 지금 포착한 것인데요. 우선 제목 자체에 이 주제가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언어의 저항이다. 김춘수 시론의 언어의 저항이라는 측면을 포착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상당히 궁금한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춘수는 시에 있어서 내용과 형식의 조화에 열을 올린 평론가이다. 종합적인 관점에서 시와 비시를 구분하고자 했다. 자, 시와 비시를 구분한다. 시는 왜 시이고 시가 아닌 것은 왜 시가 아닌가? 그것을 이론적으로 규명하려고 했다는 것이고, 감성과 지성에 있어서도 비슷한 입장을 취한다. 내용이 시간 순으로 선행하고 이성적 형식이 후행한다 할지라도 그 둘 중 어느 하나를 제대로 표현할 수 없다면 비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어에 초점화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시를 언어의 특성과 관련시켜 좋은 시를 밝히고자 했으며, 자, 그래서 김춘수가 시인으로서도 그렇지만 시론가로서 시를 특히 언어와 관련해서, 언어의 특성과 관련해서 좋은 시와 그렇지 않은 시를 구분했다. 그리고 시와 시가 아닌 것을 구분했다. 이제 이렇게 머릿말에서 서론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언어의 저항을 처리하는 것이 곧 시다라는 정의를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시론, 시작법을 겸한이라고 하는 이 책에서 주로 이 책을 이제 분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는 형태적으로 변형을 거치기도 하고 내용에 있어서도 표현되는 바가 달라지는데, 김춘수 시론에서 언어에 대한 이해, 특히 언어의 저항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김춘수 시론 전집, 이게 두 권으로 되어 있죠. 김춘수 시 전집은 한 권으로 되어 있고 시론 전집은 두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춘수 시론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생들은 이 전집을 가지고 연구하는 것이 가장 좋죠.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론 첫 부분은 시대에 따라 유동하는 시에 대해 올바른 작법에 대해 토론한다. 자, 시대에 따라 유동한다. 이것은 통시적인 관점에서 김춘수도 영원한 시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각 시대에 맞는 부합하는 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특히 형태적인 면에서 정형시, 자유시, 산문시라고 하는 그러한 전개 과정도 시대에 따른 것이죠. 즉 통시적인 관점이죠. 우리가 교재 학습을 통해서 공부했던
한국 현대시 형태론도 기본적으로 통시적인 관점, 그러나 개별 시라기보다는 시라는 장르 전체의 개통 발생, 그죠? 개체 발생이 아니고 개통 발생. 적 관점에서 시를 연구하고 있죠. 김춘수가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에 따라 유동하는 시다. 이 말이 뭘 의미하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의 형태, 자, 또 형태가 나왔습니다. 형태론, 자유시, 산문시 같은 것이 다 형태에 속하죠. 비유, 제재, 소재에 해당됩니다. 제목, 테마, 주제에 해당되는데 일종의 작시법입니다. 그죠? 작시법. 작시법을 다루면서 시와 비시, 시와 비시를 구분하고 시인 것과 시가 아닌 것을 구분한다는 겁니다. 좋은 시와 그렇지 않은 시를 구별하는 것이 이제 이 책의 중요한 내용이다. 특히 언어의 특성과 관련 짓는다. 자, 이 인용 부분입니다. 언어의 문화적 기능에 대해서 인용했는데, 언어는 각 민족의 여러 가지 생활 양식과 함께 사회적인 습관으로 성격을 지니게 된다. 시가 언어를 떠날 수는 있을 수 없다.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의 성격을 잘 파악해둬야 한다. 자, 시는 특히 다른 문학 장르도 마찬가지지만 이 언어의 기능, 언어의 특성과 밀접히 관련된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상식적인 얘기인데요. 언어의 사회적 기능, 그 다음에 문화적 기능, 그 다음에 그래서 김춘수는 시를 대할 때 언어의 특성을 인지한다. 그것을 강조한다. 문화적 특성을 띈다. 언어는. 한국 시를 무작정 외국의 유명한 소리에 따라 맞추고자 할 때 시 세계를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파괴될 수도 있다. 자, 이제 언어에 대한 얘기를 김준수가 여기서 계속 한다는 겁니다. 콜리지, 영국 낭만주의 시인이죠. 19세기 초 낭만주의 시인 콜리지는 운율의 기원은 정신 내부에서 열정의 발동을 억제하려는 의지적인 노력으로 발미암아 결과되는 평형 상태에 있다. 예, 콜리지가 한 이 말도 굉장히 우리가 숙고해봐야 되는 얘기입니다. 자, 이 운율이라고 하는 것이 시에서 운율이 굉장히 중요한데 보통의 언어와 다른 시의 언어는 이 운율을 가진 언어잖아요. 근데 이 운율이 왜 생겼나? 어디서부터 발생했느냐? 그 기원을 따지는 겁니다. 정신 내부에서 이게 낭만주의의 기본 관점이죠. 낭만주의 시관은 어디서부터 시가 발생해요? 시인의 내면에서, 특히 어떤 감정, 그죠? 감정을 중시하죠. 그때 감정은 보통의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느끼는 그런 보통의 감정이 아니라 아주 뭡니까? 탁월한 감정입니다. 보통보다 월등한 감정이에요. 그래서 그걸 영감이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죠. 그 얘기입니다. 시의 내부에서 열정의 발동, 이게 바로 영감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감정이 발생하는 것을 오히려 또 억제하려는 의지적 노력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어떤 평형에 이르렀다. 이런 것입니다. 이 얘기도 만만치 않은 얘기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생각하면 낭만주의 이론은, 시 이론은 감정이나 영감이나 열정이 표현된 것이다. 그래서 운율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콜리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히려 그것을 억제하려는 의지가 작동했기 때문에 그 열정과 억제력이 균형을 맞춘 것. 그래서 운율이라는 게 생겼다. 상당히 생각해 볼 만한 얘기입니다. 언어의 성격에 따라서 질서, 단조로울 수도 있고 한국의 시에서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 언어의 성격이 다른 언어 전통에서
외국의 시인이 한 말을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렵다. 아마 콜리지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그걸 그대로 한국의 시에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운율이 곧 정신 내부의 열정의 발동을 억제한 의지적 노력의 결과. 이게 콜리지의 말입니다. 감성적인 부분을 방치했을 때 무질서한 상태로 흐르기 쉬운데 그것을 의지가 작동한다고, 의지가 억제한다 그랬으니까 여기에는 감성만 그죠? 작동하는 게 아니란 겁니다. 의지가 작동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타난 게 운율이다. 운율이라는 형식이다. 언어의 문화적 특성을 고려했을 때 한국 시에는 적용하기 어렵다. 무조건 적용하기 어렵다는 거죠. 참고는 할 수 있겠죠. 근데 콜리지의 그 말은 상당히 일반론적인 원론적인 얘기이고 또 곰곰이 생각해 볼 만한 얘기입니다. 아마 김춘수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는 언어의 성격상 주로 음수로서 운율을 즐겼는데 음수라고 하는 것은 음절의 숫자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이 음수율을 많이 주장해 왔어요. 학자들이. 그래서 음수율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음절의 숫자를 가지고 운율을 만드는 거죠. 3, 4조, 4, 4조, 7호조 이런 게 다 음수율입니다. 김순수가 여기서도 주로 음수율을 한국의 시는 한국어의 특성상 음수율을 즐겼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운율이 이루어놓은 포엠을 보면 빈약하고 단조롭다. 언어의 문화적 특성으로 인해 그죠? 그래서 자유시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하는데 언어의 특성으로 인한 제약을 강조하고 있다. 지금 아마 김춘수가 이 책을 쓸 때만 해도 이 우리 한국 시의 운율을 주로 음수율에 초점을 맞춘 이론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김춘수도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한국 시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고전 시가도 그렇고 한국 시의 그 운율을 특히 정형시가 가지고 있는 운율을 음수율보다는 음보율로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졌죠. 대체로 지금은 그래서 음보율로 한국 시의 정형시의 운율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음보라고 하는 것은 이 보자가 걸음 보자죠. 그래서 우리가 걸음을 걸을 때 똑같은 어떤 보폭으로 걷잖아요. 그래서 걸음 보자입니다. 소리 음자에 걸음 보자입니다. 그래서 음보율 하는 것은 소리 마디를 얘기합니다. 소리의 마디. 그러니까 시조를 예를 들면 음수율로 따지면 34, 34, 34, 34, 35, 43 이런 식으로 음절의 숫자를 가지고 운율의 규칙을 설명하는 것이 음수율이고 3543, 3434라고 하는 것은 세자, 네자, 세자, 네자가 된다는 건데 대체로 이럴 때 가로로 이 3434가 정확하게 안 맞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로로 3, 가로하고 4 뭐 이런 식으로 숫자가 안 맞는 작품들도 많이 있거든요. 음수율로 맞추다 보면. 근데 예외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이론보다는 음보율이 더 정확하다라고 주장하는 한국 시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그렇게 많이 이제 주장을 했죠. 그 음보율로 따지면은 시조의 초장, 중장, 종장은 다 네 마디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네 마디로 본다면 3, 4, 3, 4가 한 마디씩 하면 네 마디가 되죠. 그래서 사음보, 그죠? 삼행시다. 시조는 음보율로 따지면 그렇게 됩니다. 그 음보율로 설명하면 장점이 되는 것은 예외가 많지 않다는 거죠. 글자 수로 따지면 예외가 많이 생기지만 음보로 따지면 시조는 거의 예외 없이 사음보로 이루어져 있고 그 음보율로 이제 한국의 정형시들을 전통의 시가들을 설명하다 보면 대표적인 사음보는 시조와 가사고 대표적인 삼음보는 민요입니다. 민요는 삼음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민요조의 삼음보와 시조의 사음보 이렇게 대표적으로 우리 한국시를 음보율로 설명을 합니다. 자, 이게 지금 음수율이 나왔기 때문에 좀 설명을 했습니다. 자유시는 문장이 산문이고 구성이 자유롭다. 자, 자유시 그리고
자유는 방종과는 다르다 하면서 이제 자유시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언어가 저항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언어가 오히려 저항이다. 자유시가 시로서 행사하려면 언어의 저항이 필요하다. 자, 이제 언어의 저항에 대한 이 발표문의 제목이 언어의 저항입니다. 김준수는 작시 과정에서 언어의 저항이라고 불리는 통제, 한계, 규정 이런 것을 필연적인 요소로 여기서 그 저항을 처리하는 방식이 시인의 개성임을 말하고 있다. 그러면 이것은 콜리지가 말했던 감정이나 영감을 지적으로, 그죠? 절제하는 과정에서 그 균형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하고 크게 보면 일맥상통합니다.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그걸 뭡니까? 수용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관점을 수용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언어의 저항이라고 하는 거는요. 또 엘리어트가 지금 소개되는데 시를 쓰는 것은 하나의 새로운 경험이고 시를 쓴다는 것은 행동과 읽는다는 것, 행동의 심리적인 상태를 통찰한다. 언어나 이미지는 질서가 있어서 변동을 준다. 언어의 저항이라는 것은 언어의 질서를 뜻하는 것이다. 지금 이 발표자가 지금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의 전반적인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저항성을 품고 있다. 그래서 이 언어가 가지고 있는 저항성이라고 하는 특성이 시에서 운율로, 그죠? 정착될 수도 있고, 또 시에서 언어의 역할로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김춘수는 감흥을 풀어내는 방식과 한계에 대해서 기술을 습득하여 형식을 마련할 수 있는 사람이 시인이다. 경험을 소중하게 여기고 경험을 솔직하게 문자화하는 것, 그것은 시의 순수한 상태다. 자, 글로 적는다는 것 자체가 행동 자체가 벌써 순수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왜 그럴까요? 언어로 이것을 간접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순수한 체험, 그게 감정의 체험일 수도 있고 경험일 수도 있고, 그죠? 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그 자체는 아니죠. 언어로 그것을 전환해야 되니까, 간접화해야 되니까. 그래서 언어의 저항이라고 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가 언어의 예술이라는 점을 염두에 둘 때 이런 사람은 시인이 아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순수한 체험만 있지 언어로 그것을 표현할 수 없는 사람은 시인이 아니죠. 그때 언어의 저항을, 그죠? 견디고 이겨내야 되니까. 그래서 영감 혹은 감흥은 경험한 재료이고 그것을 풀어내는 방식이 바로 문자화고 언어의 예술이, 시는 언어의 예술이므로 그 문자화, 즉 언어의 저항을 처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 얘기가 지금 문자화라고 하는 것, 전달이라고 하는 것. 어찌 보면 우리가 이제 언어를 사용하는 인간이 경험하는 일반론이기도 하지만 시를 쓸 때는 특히나 더 이러한 부분을 더 절실히 느끼게 되겠죠. 여기서 기교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지금 언어의 저항과 관련됩니다. 표현과 관련됩니다. 자연적 유래의 시들은 아니다. 소월의 시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의 특성을 감흥과 영감, 그것 자체로는 안 되고 저항을 다양한 방식으로 뛰어넘어야 한다. 그죠? 언어에 대한 저항을. 그 다양한 방식이 바로 형식이다. 형식을 갖춰야 한다. 그래서 이제 내용 못지않게 형식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이런 점에서 우리가 김춘수의 시론에도 내용과 형식의 관계에 대한 천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고,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운 교재를 통해 공부한 김수영의 시론에서도 내용과 형식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죠. 거기서 어떻게 온몸을 밀고 나간다 할 때 그 주된 요소가 되는 것은 바로 내용과 형식이죠. 그 온몸이라고 하는 것은 내용과 형식의 변정법적 지향이 이루어지는 상태를 온몸이라고 말한 것이죠. 자, 이때 자유라고 불리는 자유시조차도 기교와 방법에 따라 쓰여져야 한다. 그래서 관념, 정서, 욕망 등이
실감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언어의 속성이 동원되어야 한다. 자,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하면 함축성도 있어야 되고 음영도 있어야 되고, 음영이라고 하는 것은 그림자죠. 그러니까 이게 시에서 언어를 통해서 음영을 만든다는 거, 이게 참 고도의 수법인데, 이제 시를 단순하게 쓰지 않고 미묘하고 복잡하게 쓰는 과정에서는 이 음영까지도 형성할 수 있어야 되겠죠. 비유가 시에서 많이 쓰인다는 것은 미묘한 세계를 미묘한 그대로 전달하고자 한다. 자, 시는 미묘한 언어 전달, 언어 표현입니다. 그래서 비유가 사용될 수밖에 없죠. 일상의 언어 그대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미묘하다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일상의 언어는 경험의 복잡 미묘함을 단순화시켜 버리기 때문에 시에서 시적 언어는 이 미묘함을 살려주는 언어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비유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상징적으로 전달하지 않고는 전달할 수 없다. 예,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음악적 요소, 즉 운율, 리듬, 이것도 이제 그 언어의 저항을 견디는 방법 중에 중요한 부분이겠죠. 리듬 중시하는 거, 여러 가지 형식적인 특성들이 다 거기에 해당됩니다. 시의 기능과 언어의 시적 미를 파악해야 된다. 이제 결론으로 가서 지금 의미와 의미 이전의 세계, 그 다음에 시와 비시의 차이점, 형태나 내용은 필수 불가결한데 이상한 의의가 있다.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언어의 특성에 초점이 있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김춘수 시론이 가지고 있는 언어적 측면을 잘 포착해서 분석을 한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또 두 번째 발표문으로 넘어갑니다. 김수영에 있어서 육체의 문제. 자, 육체의 문제. 자, 이것도 흥미있는 주제인데 자유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자, 자유가 김수영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김현이라는 비평가가 김수영 논을 쓰면서 김수영 시의 주제는 자유다. 첫 문장이 그렇죠. 굉장히 각인이 되는, 오래 기억 남는 그 문장인데, 그 평론을 통해서 김수영 시에서 자유가 어떻게 형성화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형성화되는지, 김수영 논 중에서도 아주 많은 김수영 논이 있지만 김현의 김수영 논이 많이 언급되는 것도 아주 첫 문장부터 선명하게 이 주제를 제시한 것인데요. 자유. 물론 김현 비평가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김수영 시에서 자유가 중요한 주제다라는 것은 쉽게 알 수 있는데, 지금 이 과제물에서 육체와 자유를 관련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김수영을 자유의 시인으로 기억한다. 그가 원했던 자유는 사회 정치적 차원의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그렇죠? 대체로 이게 참여 시인으로 김수영을 평가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여기도 그런 말이 나오네요. 참여 문학가로 분류하는 바탕이 되었다. 자유를 사회적 정치적 차원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근데 김수영은 내용뿐만 아니라 형식에서도 새로운 것을 찾고 현대성을 갖추기 위해 노력했다. 주로 이것이 이제 내용적 측면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자유를 내용적 측면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참여 시인으로 이해한 것이죠. 언론 자유의 보장도 해당되고요. 작품이 되어야 한다. 순수와 참여, 시와 현실, 내용과 형식의 구분은 변정법적 통합을 위한 재료에 불과했다. 자, 그래서 주체의 욕망과 고통에 대한 탐구,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말도 나오네요. 이제 본문에서 시여 침을 뱉어라, 그리고 참여시 정리, 반시론을 이 세 개의 평론을 통해서
육체에 대한 인식, 그 다음에 변정법적 시야, 그리고 자유. 자, 대표적으로 이 두 개의 키워드를 연결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장입니다. 진짜는 동시적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온몸으로 밀고 나간다. 그래서 김수영 실론이 요약되는데, 온몸이라고 하는 것은 유치한 시에서 침착한 이성이 나타나지만 박인환의 시는 상식을 결한 비이성적인 시다 평가한다. 한국 시단의 이성 부인의 단초를 제공한 프로이트를 떠올린다 이랬습니다. 박인환의 이성을 부인한 스타일, 50년대 모더니즘 시 운동 중에서 박인환을 지금 주목하고 있는 대목인데요. 이건 뭐 약간의 에피소드에 해당되지만 김수영이 박인환을 상당히 부정했습니다. 상당히 겉멋에 빠진 모더니즘 시인이다 이렇게 부정을 했는데, 뭐 어찌 보면 그만큼 박인환이 대중적 인기를 끌었기 때문에 김수영이 볼 때는 좀 부정적으로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박인환에 대해서 그래서 이 김수영의 산문, 김수영 전집 2권이 산문이거든요. 그게 이제 대부분 에세이도 들어있고 시론에 해당되는 것도 들어있고 다양한 산문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거기에 박인환을 언급하는 대목들이 곳곳에 나옵니다. 예. 근데 박인환을 대체로 상당히 부정적으로 평가하는데, 여기서는 이성을 부인한 스타일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프로이트까지 떠올리는데, 이 대목도 흥미있네요. 의식의 정인이 없다. 무의식의 시에서 몸체로 대표되는 무의식은 의식의 그림자를 통해 시가 된다. 예. 자, 이 대목, 몸체로 대표되는 무의식은 의식의 그림자를 통해 시가 된다. 의식의 그림자는 무의식과 동시에 작용한다. 자, 의식에는 그림자가 있고요. 무의식과 이 의식의 그림자가 동시에 작용한다. 이 그림자는 그림자의 주인이 되는 몸체를 정작 볼 수 없다. 무의식을 바탕으로 하는 시는 시인 자신의 몸과 작품 자체를 제외하면 정인이 없는 시다. 이건 이제 김수영이 이 시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대목을 여기 이제 정리한 것입니다. 상당히 흥미있는 대목인데, 왜냐하면 이게 무의식과 관련되는 언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무의식을 시라고 하는 장르는 특히 다른 문학 장르보다 더 시인의 주체의 무의식이 의식 못지않게 같이 표현이 되죠. 그래서 시인이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던 뭡니까? 신비평가들이 의도의 오류에 빠지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의도에 해당되는 게 의식이고, 무의식은 그 의도로는 포착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를 쓰는 주체, 즉 시인도 시를 창작하는 그 뭐라 그럴까요? 아주 그 엄밀한 그 체험 속에서 의식하는 차원이 있지만 자기도 의식하지 못하는 무의식의 차원이 표현되기 때문에, 창작이 체험 속에서 자기가 써놓고도 자기가 모를 수가 있겠죠. 그게 이제 다른 언어보다 시적 언어에서는 그게 더 활발하게 일어나니까, 무의식의 언술 행위가요. 그래서 지금 이 김수영이 이 표현이 굉장히 나로서는 흥미로운데, 의식은 그림자를 동반하고 무의식은 그림자가 없겠죠. 그렇다면 이게 동시에 작용하니까 이 몸체로 대표되는 무의식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정인이 없다. 그죠? 의도를 가지고 쓴 게 아니니까. 정인이 없는 시는 필연적으로 진짜인지 가짜인지 시험받는다 그랬습니다. 자, 이게 바로 김수영이 이제 소위 말하는 그 당시 50년대, 60년대 유행했던 그 난해시들에 대한 일종의 평가이기도 합니다. 난해시 중에서 어느 게 진짜 난해시고 가짜 난해시인지 그걸 판명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죠? 대체로 난해시들은 의식화하기 어려운 거, 즉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운 것들이 난해시니까. 그럼 그 중에 진짜 난해시와 가짜 난해시가, 즉 진짜 무의미시와 가짜 무의미시가 어떻게 분간되느냐, 그 시험 받는다는 겁니다. 정인이 없기 때문에. 정인이 없는 시들이 대거 등장했던 50년대 한국 모더니즘이 실패한 이유는 시인이 없다.
그들의 세계를 가진 시인이 없다. 그래서 간단히 얘기하면 가짜 나네시가 많았다. 가짜 무의미 시가 많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유치한이 저항의 상징으로 내세운 칼은 무엇을 뵐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성의 언어의 힘의 한계, 실감하지 못했다. 그 다음에 무의식, 의식의 관계는 실존, 이성. 자, 이성에 해당되는 게 의식이고 실존에 해당되는 게 무의식이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김수영이 볼 때는 이 무의식이 실존이라고 보는 겁니다. 뭐 프로이트나 락강의 정신분석학적 관점과도 통하는 면이 있죠. 한국의 참여시단에서 이념 참여의식의 관계로 확정된다. 당대 현실에서 터부, 동시적이다. 참여의식은 이념의 정인인 양 우위를 점하는데 김수영은 이런 시들이 행동주의자들의 시에 불과하다. 그래서 당시에 대부분의 이 참여시도 비판하고 순수시도 비판하죠. 왜? 김수영이 볼 때는 진정한 순수시도 아니고 진정한 참여시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신동엽의 껍데기는 가라를 긍정적인 예로 든다 이렇게 했네요. 양가적인 것들이 동시성을 띈 채 죽음에서 변정법적으로 통합되는 예로 신동엽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신동엽의 껍데기는 가라 많이 알려진 작품인데, 그 다음에요. 여기서 변정법의 완성이다 이런 얘기도 이제 김소영이 평가죠. 그 다음에 바로 이 시여 침을 뱉어라에서 온몸의 시약으로 구체화되는데 한번 살펴볼까요? 육체와 정신의 동시성은 세계를 무한 곳으로 만든다. 몸은 무한대 혼돈의 접근을 위한 유일한 도구다. 자, 김수영의 시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이 무한대의 혼돈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도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몸은 의식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겠죠. 오히려 이 몸은 어디에 더 가깝냐? 무의미에, 무의식에 더 가깝겠죠. 왜? 무한대의 혼돈으로 접근하는 데 필요한 거니까요. 이성적인 게 아닙니다. 비이성적인 어떤 혼돈 속에 혼돈에 접근하는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몸입니다. 온몸으로 동시에 온몸을 밀고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머리도 아니고 심장도 아니고, 머리는 의식이고 심장은 무의식에 해당된다. 그러면 머리도 아니고 심장도 아니라면 의식도 무의식도 아니다. 그럼 온몸은 의식과 무의식이 결합된 어떤 형태겠죠. 그래야만 어디에 도달할 수 있어요? 혼돈에 도달할 수 있다. 그 혼돈이, 무한대의 혼돈이 자유와 동의어라는 겁니다. 이 김수영이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지금 이제 이 발표문은 대체로 김수영이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를 잘 정리하고 그걸 따라가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시 작품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것은 우리 수강생들이 나름대로 자기 의견을, 자기 분석과 자기 해석을 시도하기가 조금 수월하지만, 비평에 대해서 자기 분석과 해석을 시도하는 것은 시만큼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체로 우리 2차 과제에서 학생들이 비평에 대해서 지금 과제를 제출하고 있으니까요. 자기 의견, 자기 나름의 의견이나 분석이나, 물론 분석은 있는데 해석이나 의견을 제시하는 부분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대체로 그런 것인데요. 이 발표문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김수영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시론을 펼치고 있는지를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를 논한다는 것은 시의 내용에 대한 사유고 산문에 해당된다. 산문은 세계의 계진이고 모험을 통해서 진행되고요. 또 노래와 대비되는데 노래는 무의식적이고 은성적이다.
이 언성적이라는 것이 한번 설명했지만 대지의 은폐, 이걸 하이데거 개념을 수용하고 자기식으로 표현한 것 같아요. 은자가 은밀하다 할 때 숨어 있다 이런 뜻이니까요. 하이데거가 철학적 개념이자 예술 작품에 대한 개념으로 두 가지 대립 개념을 얘기하죠. 세계의 계진과 대지의 은폐, 그죠? 거기에 맞춘다면 시를 논한다는 것에 해당되는 것이 세계의 계진이고, 시를 쓴다는 것은 대지의 은폐에 해당되죠. 그래서 여기서 무의식적이고 언성적이다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술의 본령이다. 그래서 의식적인 산문, 시는 세계와 대지의 양극의 긴장. 이게 바로 조금 전에 얘기했던 하이데거 개념입니다. 세계는 계진이고 대지는 은폐입니다. 그러니까 계진과 은폐의 긴장, 이것도 변정법적으로 충돌하는 거겠죠. 양극이. 그것을 유지한다. 그래서 몸을 가진 개인으로서 시인, 몸에서 내용과 형식은 동시적으로, 자, 이때 내용과 형식이 양극이 되는 것입니다. 자, 3장에서 위반과 자유 그랬습니다. 이제 반시론이라는 텍스트를 통해서 위반과 자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온몸을 통해서 실현된다. 자유의 이행, 이제 자유가 등장하죠. 자유의 이행. 이때 서술, 여기서 자유는 내용이 아닌 형식의 자유다 이랬어요. 산문적인 시서기를 통해서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된다 이랬으니까 이때 산문적인 시서기는 내용보다는 형식적 차원의 자유겠죠. 내용의 자유는 여전히 억압받고 있고 주어진 미미한 자유에 만족하지 말고 자유가 없다라고 계속 고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이 그런 뜻입니다. 계속해서 찌꺼리는 것, 이것이 자유의 이행이다. 그 예시로 침을 뱉어라 라는 것은 사회적 경계에 대한 위반, 이런 해석도 좋은 것 같습니다. 적절한 것 같아요. 위반, 그리고 새로운 문학의 용기다. 그래서 혼란에 대해서 혼란에 도달하고자 한다는 거죠. 그 자유, 혼란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 대안으로 혼란을 제시합니다. 사회에 만연한 부자유에 대한 대안이 혼란이에요. 그러니까 이 혼란은 자유와 동의어입니다. 반시론에 가서 또 심도 있게 진행되는데 이 자유와 혼란에 대한 얘기가요. 여유가 생기고 둔해지고 둥그러졌다. 둥글지 않은 시가 나오기도 하지만, 자, 그 다음에 흥분도 상품이다. 완고한 기성 질서에 대한 거부, 유교적 금기에 위반하는 것이다. 자본주의 질서에 연관된 행위이다. 그래서 청소부들의 작업에 폭발이 담겨 있다. 이 자본, 소위 말하는 소음인데 이 소음도 혼란에 해당되고 자유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김수영 시론이나 산문에 나타난 여러 가지 중요한 개념들이 등장하는데 지금 이제 이 발표문에서 그 중요한 개념들이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자본입니다. 소음. 이것도 연구의 테마가 될 수 있겠죠. 시론에서도, 김수영 시론에서도 연구해 볼 만하고 김수영 시에서도 이 소음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볼 만하고, 물론 그러한 주제로 연구한 연구들이 선행 연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잡음은 뚜렷한 목적을 가진 소리가 아니고, 하지만 이 잡음이 바로 혼란에 해당되는 거죠. 질서가 아니라 혼란. 그것이 자유와
통하는 그런 측면이 있죠. 여유에 대해서도 얘기하는데 김수영 시에 나오는 여유가 어떤 보통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그 상식적인 통상적인 그 의미가 아니라 어떤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지도 상당히 연구해 볼 만한 개념입니다. 여유. 시에도 여유가 곳곳에 나오거든요. 여유라고 하는 것이요.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것과는 뭔가 다른 맥락에서 사용되고 있어요. 예. 민이라는 이 산문 속에서 얘기되고 있는 것들을 또 언급하고 있고요. 자, 결론에서 지금까지 했던 얘기들이 전체적으로 요약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죠? 긍정적 의미의 혼란. 이것이 이제 온몸의 시학에서 새로운 종류의 자유, 이렇게 연결되는 이 중요한 개념들을 연결해 보려고 시도했던 좋은 발표문이었습니다. 자, 이것은 세 번째 이제 발표문입니다. 자, 조금 빨리 진행해 볼까요? 자, 제목이 김춘수의 시선은 어디로 향하던 것일까? 예, 김춘수의 시선. 자, 이제 우리가 수업 시간에 공부한 것이 이제 김소월이 1917년, 그죠? 그 다음에 이상이 등장하는데 1937년 정지용의 산문시 백록담이 37년이었죠. 그 정지용에 대한 관심이 궁극적으로는 이상까지 가죠. 그죠? 그래서 이 두 시인을 양극으로 놓고 본다면 김춘수가 이 두 시인에 대해서 어떤 시선을 갖고 어떤 관점으로 이 두 시인을 평가하는지 그걸 통해서 김춘수의 그죠? 시선을 입장을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겠죠. 제목을 놓고 보면 그런 어떤 의도가 있는 발표문의 과제물의 제목입니다. 역시 흥미있는 주제가 될 만한 그런 제목인데요. 예, 김소월과 이상에 대한 언급을 이제 전제 도입부에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김춘수가 이 두 명의 시인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진보라는 표현은 정형시에서 자유시로 산문시로 진보하고 멜로포이아, 페노포이아, 그 다음에 로고포이아. 그렇죠? 멜로는 음악시라고 번역할 수 있고, 페노포이 현상시, 로고포이아는 논리시, 이렇게 해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전개됐다고 하는 것도 일종의 발전으로 보는 거죠. 진보로 본다는 것은. 그래서 진보를 강조했는데 김춘수가 정형시에서 자유시로 산문시로 이렇게 전개되어 나가는 것을 진보로 본다는 것, 즉 발전으로 본다는 것은 김춘수의 하나의 입장을 대변합니다. 물론 김춘수는 진보만 일방적으로 주장한 건 아니죠. 우리가 교재를 통해서 수업 시간에 공부한 것은 바로 획이라고 하는 방향성도 같이 고려했기 때문에 좀 더 복잡한 이론을 펼치게 됐다고 우리가 공부했었죠. 그러면 김춘수가 실론집에서 유독 이상과 김소월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초점을 맞춰서 살펴본다는 것이, 그리고 김춘수가 생각하는 진보에 대해서 살펴보겠다는 것입니다. 제목이 그 다음에 소월은 전통인가 세계인가, 이런
2장의 제목을 붙였습니다. 전통인가 세계인가. 김소월은 20세기 초반의 시인이고 민족 정서, 전통적 정형률을 변형시킨 온유를 보여주죠. 그래서 김춘수도 김소월에 대해서 민족의 정서다, 한의 정서, 전통적 정형률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자, 주목할 만한 부분은 한국 시의 전통적 율조는 새롭고도 완미한 그것으로 지향되었다. 이게 이제 김소월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넘어설 만한 것이 한국 현대시에서는, 신시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상당히 높이 평가한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또 비판을 하는데, 서정주의 말을 빌려서 외래조류의 잡음 속에서 기머거리가 되었다. 서구의 시 형태에 그치지 않고 김소월의 태도, 소월이 기머거리가 되었을 때 고양이 부르는 소리에 응한 인물이다 라고 하는데요. 그 다음에 온갖 잡음의 길을 막아버린 소월의 시 형태가 동시에 그의 시 정신마저 기막아 버렸다. 이런 또 부정적인 평가도 한다는 겁니다. 상당히 이제 이중적인 그런 평가의 입장을 보이는 것인데, 자, 이 잡음도 조금 전에 우리가 김수영이 얘기하는 잡음과 이 잡음은 또 조금 맥락이 다르겠죠. 의미 맥락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같은 단어지만 어떤 비평가들이 사용하는 그 의미의 맥락이 다를 수 있다는 걸 잘 이해하고 그걸 연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그 잡음은 실은 한국의 신시가 세계의 시로 나아가려는 당황상과 혼란상이라고 본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잡음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과거로 회귀했다는 거겠죠. 뭐 이 잡음이 김수영의 시나 시론에 나오는 잡음과 완전히 다른 것은 아닐 수 있겠습니다. 물론 같은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겹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김춘수는 김소월의 시 형태를 새롭고 완미한 것으로 극찬했는데, 또 김소월이 찾아낸 것은 한국 시의 역사의 길이 남는 것이지만 또 인정하지 못하는 부분, 즉 비판하는 부분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충하는 부분이 있죠. 예. 김소월론 산야를 중심으로 신론에서, 신사가 아닌 신시겠죠. 오탄데요. 세계시로 나아가는 과정을 김소월은 거부했다. 세계의 시를 거부했다고 말하면서 세계의 시를 쓰고 있다. 김춘수가 김소월을 평가할 때는 이상하게 이렇게 모순되는, 즉 앞뒤가 안 맞는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 이 발표자의 지금 분석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김춘수가 김소월을 평가할 때 상당히 딜레마를 겪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김소월 시에 담긴 내용, 논리학의 개념인 내포와 외연을 가져오면서 김동리가 김소월론에서 청산가의 글이라는 유명한 이 글을 쓰게 됩니다. 김소월론 중에서 이 청산가의 글이라고 하는 김동리의 이 평론이 상당히 선구적인 평론입니다. 김소월의 시적 특성을 아주 예리하게 포착한 그런 김동리의 청산가의 글이, 김춘수는 김소월의 시세계를 해체한다. 그래서 사르트르의 실존주의 철학 개념을 가져와서 프로이트나 까미의 말을 들면서 설명을 붙인다. 이러한 시의 내용은 동서고금을 막론한 보편성을 띠고 있다 라고 하는데, 모순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김춘수가 갑자기 김소월의 시를 세계적 보편성을 띠고 있다고 평가한 이유는 뭔가 앞뒤가 안 맞는데, 자기 주장이 모순이 되는데,
시를 해석하는 견해에서 봐야 한다. 즉 시의 내적인 부분이 아니고 시를 해석하는 견해에서 봐야 된다. 그래서 진보적 입장을 보였고 지속적으로 강조했는데, 그래서 김춘수는 진보주의자인데 서양의 신진 지식들을 여과 없이 수용했고 김소월을 바라볼 때 전통적인 것만을 봤는데 동양적이고, 그리고 재평가를 하게 되어서 김소월을 서양의 이론들과 접목하면서 산수유가 형태적인 면에서 정형률에 개조해서 한 걸음 더 떨어져 있는 기본적인 베이스로 유지되고 있다. 한국 정형시의 정형률에 개조된 형태다. 그래서 세계적 보편성은 서양에만 국한된 것인가 라는 의문을 또 남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춘수가 김소월에 대해서 평가하는 부분들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를 포착해서 지금 이 발표자는 자기 생각을 계속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장은 이상은 과연 안전지대의 안쪽일까 바깥일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자, 이제 이상에 대해서 김춘수의 평가를 보면 27년, 37년의 아류 모더니즘의 이상을 카테고리에 넣고 있다. 다다이즘, 초현실주의, 또 초현실주의와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간다. 서구 시와 닮아 있으나 어느 정도는 오리지널리티가 있다. 독창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김춘수는 원시적인 소박한 풍조에 대한 안티테제로서 제출되었다. 우리나라 모더니즘을. 그래서 정서, 감흥, 영감의 만능에 대한 반응. 이게 바로 낭만주의. 아까 우리 콜리지 설명할 때도 나왔던 거죠. 이게 이제 낭만주의의 대표적인 특성입니다. 그것에 대한 반영이 바로 모더니즘이죠. 그것을 30년대 김기림이 가장 이론적으로 가장 먼저 보여줬고, 이제 이상 같은 이제 문인이 이제 그 극단까지, 그 모더니즘의 극단까지 실천을 했죠. 기술의 문제도 이 모더니즘과 상당히 밀접하게 관련되어서 등장하는 개념입니다. 기술의 문제를 잊어버릴 뻔한 판에 그것을 다시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기술주의는 가격하기조차 했다. 이제 이상을 설명하는 어떤 대목인 것 같습니다. 기술주의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이상의 시 형태 가운데 가벼운 외연적 설명, 시인의 정신 상태라는 글을 들여다보기 전에는 이상에 대한 평가를 유보했다. 자, 그렇다면 김춘수는 이상의 시를 아류에 분류하고, 좀 불분명한데 이 카테고리는 스타일과 소재를 쫓아다닌다. 이게 아류의 특성인데요. 스타일만을 흉내내는 것이다. 이상의 시 형태를 서양의 기술주의를 모방하면서 동시에 시 형태적 안전지대 밖으로 나갔다. 자, 이제 안전지대 밖으로 나갔다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 앞에서 나왔던 개념으로 본다면 시와 비시를 구분할 때 김춘수가 언어의 어떤 속성과 관련해서, 언어의 기능과 관련해서 어찌 보면 이 안전지대 밖으로 나갔다는 것은 거의 비시, 시가 아닌 영역까지 갔다는 겁니다. 이상의 시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어떤 근거들이 사실은 곳곳에 있죠. 숫자를 가지고 기호를 만들어낸다든지, 진단서, 의사가 진단서를 작성하면서 난수표 같은 숫자의, 그죠? 숫자판, 숫자만으로 되어 있는 시를 쓴다든지, 시라고 말하기 어려운 어떤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이 안전지대 밖으로 나간 것이라는 것은 비시에 해당된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 종합 및 김춘수에 대한 미약한 소견인데, 김소월과 이상에 대해서 평가한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역 극단의 무게추로 삼아서 김춘수를 역추적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렇다면 김춘수의 진보는 과격한 아방가르드도 아니고
정통이라는 시의 노른자의 중심에 있는 것도 아니다. 계란의 노른자와 흰자의 경계. 그래서 정통과 아방가르드의 경계에 김춘수의 안전지대가 있다. 김춘수의 시선은 이 경계에 있다는 것을 뭐 이상과 김소월 사이에 서 찾았다는 거겠죠. 이 발표자의 의견입니다. 김춘수는 지나치게 서양 문해사조에 의식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이제 의문점을 지금 제시하고요. 모던의 선에 그치지 않고 미래적 영역에 발뻗는 가격 현대주의, 가격한 모더니즘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이제 아방가르드를 일반적으로 모더니즘을 크게 둘로 나눴을 때 영미 이미지즘과 유럽의 아방가르드로 나누고, 영미 이미지즘을 온건한 모더니즘, 그리고 유럽 아방가르드를 가격한 모더니즘, 이렇게 보통 구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에 따르면 이제 이 가격한 모더니즘이란 뜻이죠. 다시 아류라고 칭한다. 그래서 김춘수는 지나치게 현재에만 집착하는 것으로 보이고, 다시 보면 시대가 인정한 안전지대 안쪽에서 나오지 않는 사람처럼 보인다. 김소월의 전통적 시세계를 비판하였지만 김춘수조차도 자신이 지키고 싶은 전통으로 굳어버린 자신만의 전통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발표자가 자기 나름의 의견 평가를 김춘수에 대해서, 김춘수의 시선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발표문은 전체적인 주제도 상당히 흥미있는 주제를 포착했고, 김춘수의 실론가로서, 즉 비평가로서의 김춘수의 어떤 핵심적인 부분을 뭐 내가 말한다면 징후발견적으로, 그죠? 징후발견적 독법으로 잘 포착한, 그리고 나름대로 자기 의견도 적극적으로 개진한 그런 발표문이라는 점에서 장점이 잘 나타나는 그런 발표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발표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양극의 총체를 지향하는 온몸으로서의 김수영 실론, 온몸의 실론이라고 말하는 김수영 실론에 대해서 양극의 총체를 지향한다. 양극의 지향으로서의, 변증법적 지향으로서의 온몸입니다. 제목에서 이미 이 글 전체의 주제가 잘 나타나 있는데, 뭔가 좀 새로운 면이, 그죠? 새로운 면을 좀 많이 얘기해 주면 좋겠다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 제목만 가지고는 뭔가 좀 우리가 교재를 통해서 수업 시간에 공부한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데 한번 살펴봅시다. 김수영 실론의 쟁점인 양심과 온몸의 연관을 포착하여 변증법적 고찰을 통해 김수영 실론을 총체적으로 이해한다. 이것이 이 글의 목표입니다. 자, 시인의 양심, 그 다음에 후계는 온몸, 이것이 시작의 중요한 요소인데, 리얼리스트, 모더니스트 두 가지 면모 이분법적으로 이해하려고 했다. 순수시와 참여시의 논쟁 속에서 변증법적 방식을 회복하자. 그래서 이 글은 온몸의 시학에 대해서 유기적으로 포착을 하려고 한다. 2장의 제목이 양심과 기의 회복이 됩니다. 기이란 표현을 썼어요. 우리가 소시르 언어학에서 말하는 기표와 기이 할 때 그 기에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이게 뭐 의미라고도 볼 수 있고, 그죠? 내용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표현을 쓴 것 같아요. 양심과 기의 회복. 자, 이제 2장의 차원에서는 주로 이 내용의 측면에 회복해야 된다. 이 두 개의 글을 통해서, 자, 김수영이 장희로 시에 대해서 생활 현실과 동떨어진 소리를 하고 있다. 비판하는 거죠.
우리 시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 당시 당대 한국 시들이. 그래서 독자를 무시하면 무책임한 소리를 한다. 그래서 현실 도피를 하지 말고 현실을 이기고 일어서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때 현실이란 생활 현실이 핵심 키워드입니다. 이 생활 현실은 역시 김승희 볼 때는 양심에 해당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당시 한국의 사회적 조건을 고려한다면 장희루가 요구하는 시의 공리성을 실현하기에는 이르다. 그래서 자, 언어의 서술에서 본다는 것이 주로 내용 차원에서 보는 것이고 언어의 작용에서 본다는 것은 형식 차원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이 언어의 서술에서 뿐만 아니라 즉 내용에서 뿐만 아니라 작품 속에 숨어 있는 언어의 작용 즉 형식에서도 찾아져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현실을 이기는 시인의 방법 그것은 내용뿐만 아니라 형식에서도 찾아야 된다. 현실을 이기기 위한 방법이. 그래서 언어의 서술과 언어의 작용은 당연히 동일한 비중을 차지한다. 이때 동일하다는 것이 지난번 우리가 강의에서 같이 공부했지만 50대 50은 아니죠. 이때 동일한 비중은 각각이 서로 100%라고 주장할 때 비로소 변증법적으로 충돌이 되는 거죠. 50대 50이라는 것은 산술적 종합이잖아요. 산술적 합산이잖아. 50 플러스 50 하면 100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요. 그래서 이 언어의 서술과 언어의 작용이 동일한 비중이라는 것은 그런 뜻이라고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참여시와 순수시에 대한 얘기고요. 인간의 회복이다. 그죠? 언어의 작용, 새로움이라는 면에서 감동의 차원을 차지하게 된다. 양심, 그죠? 양심. 그 다음에 순수시와 참여시 논쟁은 표면적으로 이러하지만 그 이면에는 본질에 대한 성찰이 비어 있다. 그죠? 시의 본질. 김소영이 이 논쟁 속에서 참여시도 비판하고 당시에 유행했던 순수시도 비판하고 참여시도 비판한 것은 본질에 둘 다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양심의 강가 이것이 문제다. 양심을 회복해야 된다. 여기 지성으로서의 시인, 이제 그 양심에 해당되는 맥락의 지성도 있죠. 지성인으로서의 시인이 살아있는 것하고는 시를 논하는 데 있어서 하늘과 땅 차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 양심에 대한 얘기요. 시인이 양심을 갖게 된다. 그렇죠? 양심이 필요하고 양심의 회복을 얘기한다. 그 다음에 시 언어에서 기의를 한원한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심은 기의를 한원한 표현이다. 언유와 한유의 기제에는 기표와 기의의 자리 바꿈, 기표를 통한 존재한다. 기의가 부재한다면 기표는 대체되는 것이 아니라 생성되고 만다. 예, 락강을 지금 활용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은 이 발표자가 락강의 정신분석, 락강의 구사한 개념을 잘 활용해서 지금 기라고 하는 차원을 지금 이 양심과 같은 맥락에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점이 이제 이 발표문에서는 장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모더니즘의 시경량을 현대시로 극복하기 위해 기의를 내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양심과 기의를 하나의 맥락 속에서 연결시킨 것. 그것이 이제 이 발표문에서 조금 뭐라 그럴까요? 나름의 독자성이 있는 대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3장은 온몸을 통한 총체적 시석이다. 온몸을 통한 시석이. 예, 총체적 시작은 머리로 하는 것, 심장도 아니고 온몸으로 한다. 예, 이것은 이제 이 인용문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도 공부한 내용인데, 이
분석을 보겠습니다. 온몸의 재정의가 필요하고 머리도 아니고 심장도 아니고 형식과 내용이 그죠? 새로운 온몸은 통일이고 새로움이고 양심이 내용적 차원에서 치우친 용어인데 이것은 종합적인 차원이다. 즉 온몸은 정신과 육체가 합일되고 내용과 형식이 합일되는 앞에서 말한 그 양심은 내용의 차원이지만 이 뒤에서 말하는 온몸이라고 하는 것은 내용과 형식이 합일된 차원이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게 기표와 기의 합의를 통한 언유. 그래서 기표와 기가 합일되는 언유로 나간다. 내용과 형식의 엄격한 실행. 이 자유와 연관된다. 그래서 온몸으로 밀고 나간다면 자유를 함의하게 된다. 시가 침을 뱉는다는 것은 새로운 시 언어의 세계, 즉 온몸의 시서기로 나아가야 한다는 김수영 시론의 비유적으로 나타난다. 맺는 말, 예. 예, 이 발표문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제 락강의 어떤 개념을 활용한 점에서 좀 나름의 의견이 제시된 점이 장점이고요. 전체적으로는 김수영 시론이 가지고 있는 이 온몸 그리고 양심, 내용과 형식의 관계 이런 점에서 조금 더 자기 나름의 생각이 더 많이 표현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고했습니다. 시의 유프론티어와 시인의 정신은 미지 이 두 개의 김수영 역시 김수영의 시론인데 이것을 발표를 했고요. 시 무용론을 중심으로 무용론 시가 쓸데없다는 거죠. 자, 시간이 조금 되어서 요 발표문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피드백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 발표문부터 피드백을 진행하겠습니다.